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부동산 트렌드 2022라는 책입니다.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의 트렌드, 앞으로의 가격 예측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는 책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읽어보시러 가보실까요? 고고! 부동산 트렌드 2022 저자는 김경민 님이에요. 서울대 지리학 학사, 그다음 UC 버클리 정보시스템 석사, 하버드대학교 도시계획 등등, 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전공 교수라고 합니다. 굉장한 전문가인데요. 주로 요즘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글로벌 오피스를 비교하고 공공민간 협동개발,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양력보다는 현재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총 3장에다가 특별 부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장은 부동산 메가 트렌드, 두 번째는 부동산 빅 이슈 탑 10, 세 번째 장에는 부동산 가격대 예측, 특별부록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핫플레이스 탑5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챕터는 1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3장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을 집게 되었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1번 부동산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를 6가지를 짚었는데 여러 가지 플랫폼 도시, 오프라인 리테일의 붕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플랫폼 도시. 인스타그램이 도시를 뒤바꾼다.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플랫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플랫폼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규칙을 만드는 룰세터래요. 그래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공급자들을 경쟁을 시키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자신의 판을 점점 자기가 확장할 수 있는 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플랫폼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확장 가능성, 유연성, 빠른 속도 이런 걸 핵심 역량으로 하는 게 이제 플랫폼들이고, 이것들이 요즘 시대의 성공의 관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이 부동산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단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이제 플랫폼에 예쁘게 올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도시가 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2010년도에는 이태원 인근의 경리단길,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17년 이후에는 익선동이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공간과 사람을 직접 이렇게 연결해서 방문을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별적인 경험, 그리고 매력적인 비주얼이 이제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성장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상권이 글로벌 핫플레이스가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업앤다운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한때 떴다가 지금 경리단길에 쪽쪽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플랫폼, 인스타그램이란 플랫폼을 통해서 도시,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결국 비주얼이 예쁜 곳이 좀 더 각광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이랑 부동산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플랫폼 도시라는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리테일의 붕괴. 더는 쇼핑몰에 갈 이유가 없다. 저 역시 쇼핑몰 안 간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요.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 업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런 격변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 우리는 현재 플랫폼 도시에 살고 있고, 이런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오프라인 상업시설의 붕괴다. 요즘에는 솔직히 이제 마트도 심지어 잘 안 가시잖아요. 이제 다 배송 업체 이용해가지고 다 쇼핑하시고, 그 다음에 종로나 명동이나 이대나 신촌이나 이런 쪽으로 원래는 굉장히 오프라인 상업용 시설이 이제 화랑하던 곳도 지금 가면은 임대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었던 되게 좋은 입지 1층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상가 분양 받으시러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를 위해서 상가를 매입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반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예전이랑 비슷하게 생각했다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물류부동산, 배송이 생명인 뉴 리테일의 시대. 물류업과 유통업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배송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창고 및 물류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저는 이 챕터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요즘에 배송이 굉장히 핫 이슈기는 한데, 이게 부동산이랑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른 배송을 위해 앞으로는 과거처럼 창고와 물류업체가 외곽으로 나가는 게 아니래요. 뭐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 갈매동도 물류센터 때문에 한동안 되게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 물류센터가 못 들어오고 지금은 옆 동네인 이제 별내동에 이제 물류센터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기도 외곽인 저희 동네 같은 곳에서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제는 창고업이 도심에서 리테일의 기능을 보완할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니까 뭐 강남, 송파, 뭐 용산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서울 한복판에 거점 지역을 두고서 물류업 창고업을 하는 게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빠른 배송을 원하시잖아요. 뭐 1시간 내 배송, 2시간 내 배송, 뭐 하루 안에 배송,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점점 그런 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 외곽보다는 서울 도심에서 이런 업을 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직접적으로 물류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시기가 부담스럽다면 리치에 주목하라라는 켄타스퀘어 리치 운용 대표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런 창고업, 물류 관련된 이제 업을 하는데 거기 이제 리치 운영하는 대표가 이제 이게 상품이잖아요. 투자 상품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제 상장한 업체가 많지 않고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MZ세대, 트렌드세터 부동산을 접수하다. MZ세대 하는데 MZ세대가 구체적으로 뭔지. 밀레니얼 세대의 M, Z세대인 97년에서 201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아울러서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과 함께 성장한 세대래요. 그래서 세대 자체가 이제 플랫폼인 세대라는 건데, 그 MZ세대는 사실상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고, 소비 패턴이 가성비, 그리고 플렉스인 명품 소비가 공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상품이 아니라 그냥 경험을 구매를 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MZ세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가성비를 따질 때 엄청나게 따지고 플렉스 할 때는 명품 소비를 또 엄청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치, 그다음에 가치 소비, 그리고 경험을 구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동산에 접근을 할 때는 그 오프라인 공간이 판매 기능의 공간이 아닌 차별적인 경험의 공간 요구를 하고요. 따라서 오프라인 상업시설에도 경험 기반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물품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차별적인 경험을 겪게 한다던가 이런 경험 기반의 설계가 선행이 돼야 조금 더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MZ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런 부동산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디지털화,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거죠. 맨날 디지털 이렇게 얘기하다 역디지털화가 또 되고 있대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으로 내려오는 플랫폼, 오프라인 부동산은 죽지 않았다. 디지털화와 더불어 온라인 모바일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역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상품 판매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에 대한 경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더욱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오프라인 매장을 내는 국내적인 사례가 무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란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업체였는데 이제 역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내서 또 큰 성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은 뭐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차별화된 뭔가의 컨셉,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메타버스. 맨날 듣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부동산의 만남. 그러니까 3차원으로 구성된 가상세계잖아요. 이런 메타버스가 부동산에도 접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하우스, 요즘에는 모델하우스 방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접속하셔서 3D, 4D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가상 부동산을 아예 직방 같은 경우 임대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는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는 부동산 빅 이슈 탑 10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고 2021년도에 다들 들어보셨던 내용들을 한번 다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동산 뉴 노멀. 당신이 알던 아파트 가격은 잊어라. 뉴노멀이 뭐야? 뉴노멀은 새로운 표준이 정립되었다. 한마디로 부동산 판도가 이렇게 확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코 대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격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래요.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때문에 쉽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유주는 전 재산을 걸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보고 팔려고 하지 않고요. 특히 자기 자본이 많이 투입된 경우에는 차라리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버티고 말지 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고요. 뉴노멀의 시작은 사실상 2016년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때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판도가 한번 바뀌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시 고가주택의 그 기준, 판가름하는 기준 자체가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는 고가주택을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라고 이제 기준점을 잡고 있는데, 저자는 15억을 기준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기준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가 이 챕터에서 배운 건 아파트 가격은 절대 그 이전 수준으로 확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걸 기대한다면 기대하지 말아라. 예, 그런 거를 느꼈고요. 임대차 3법, 전월세 폭등의 방아쇠. 임대차 3법, 전월세 폭등 내년 7월, 8월 보면 아시겠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보면 더 오를지, 오르게 되면 매수가 더 많아질지 어떻게 될지는 내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가주택의 재정의 시장의 선행지표는 강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주택의 재정의를 해야 된다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과 딱 1년 차의 시차를 두고 가격이 움직인대요. 강남이 오르면 시차 1년을 두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강남이 떨어지면 서울시 부동산도 이렇게 하락세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흐름을 보면 이제 빠른 의사결정을 활용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선행지표가 강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주택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이제 종말이라는 뜻인데, 그게 2016년도에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10채 중에 7채가 6억 원 이하였대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아파트 현재로서는 10채 중 3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한 5년밖에 안 되는 시간 안에 10채 중 7채가 6억 원 이하였는데 이제 3채도 안 된다고 하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고 서민 아파트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 서울 아파트 상승의 후폭풍이라고 하는데, 서울 대표의 아파트, 대표격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 영향으로 경기도권 인접도시 아파트가 시차를 두고 또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 가격 올라가는 폭은 서울의 상승률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경기도권 신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매동도 마찬가지겠죠.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실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투자 수익률로만 본다면 굉장히 불리한 거죠.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경기도 아파트는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좀 나쁘다.
하지만 실거주 만족도 사람에 따라 가치를 두는 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로만 보면 서울 아파트가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지방 부동산의 미래, 줄어드는 인구와 늘어나는 공급. 지방 부동산은 사실은 수요를 대기하고 있는 손님은 별로 없어요. 서울에는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현재 세종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의 대도시들은 인구가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공급은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 충격이 나타나서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지방에 투자하는 건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축이랑 구축 아파트, 새집에 대한 뜨거운 열망,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한강밴드의 무서운 잠재력, 한강 라인을 중심으로 그 밴드를 중심으로 많이들 고가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럭셔리의 중심지 뭐 마찬가지로 한강 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플러스 이제 학군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꼬마 빌딩의 품귀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들어보던 얘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챕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이 제가 궁금했던 건데 2022년 부동산 가격 대예측이라는 챕터인데 앞에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6번째 서울시 아파트 대전망 얼마나 될까? 근데 이 김경민 저자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전문가다 보니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돌려봤더니 기준금리별 2022년 12월 아파트 가격 예상치를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냈는데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1% 잖아요. 이 책을 썼을 때 6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1%, 1.5%, 2.0% 이렇게 기준으로 수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1%니까 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는 주택은 9%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도성 아파트는 5.5%, 강남 3구는 5.5%. 지금 가격보다 얼추 한 5에서 10% 정도는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5%가 된다 기준금리가 아마 내년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률이 더 커지죠. 서울시 전체는 13.5%, 노도성도 마이너스 13.5%, 강남 3구 마이너스 10%. 만약에 기준금리가 2%가 된다. 마이너스 17%, 노도성이 마이너스 20%, 강남 3구가 마이너스 15%.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김경민 저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예상을 했을 때 금리와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런 거고요. 또 공급량이랑 뭐 또 여러 가지 대선이랑 정책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감안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 공급 사인이 명확해져서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면 주택 보유자 중 일부는 주택 보유로 인한 비용, 이자, 보유세, 종부세 등을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당연한 얘기죠.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요구되는 투자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가 어렵고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 그다음 지역적인 특색,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전반적인 흐름을 잘 짚어준 책으로 한 번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읽어보실 필요가 꼭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강추하는 책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직접 서점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좋은 책 설명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같이 새해에 더 많은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